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사회복지사 1급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 일부에서 약간 자를 붙여서 좀 까칠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부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마음이 바빠서 이제 공부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알려고 하면 심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느 영역을 봐야 될지, 자, 여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1번입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스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입니다. 지역사회를 지리적,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이거 바로 로스입니다. 맥키버, 지역사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정하고, 맥키버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사유학에서 지역사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인데, 이런 것처럼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을 생활권이라면서 그걸 지역사회로 봤던 거였어요. 그에 비해서 일정한 지역이 아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는 결사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을 이렇게 지역사회의 성격을 가진 공동체와 결사체로 나눈 사람이 맥키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워렌, 지역적 접합성을 가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을 바로 지역사회로 된 사람은 워렌이 되겠어요. 워렌은 좋은 지역사회 조건도 제시한 사람이고 지역사회 구성도 제시한 사람인데, 어쨌든 지역사회를 주요한 사회기능수행 단위와 체계의 결합으로 설명한 사람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각 제도의 주요 기능을 정리한 사람이 길버트와 스펙트고, 또 길버트와 스펙트는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 분석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사람도 길버트와 스펙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리적 영역,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공동체, 공동의 유대 세 가지, 지역사회는 지리적 영역,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또 공동의 유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힐러리란 사람입니다. 힐러리. 그래서 요즘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또 나옵니다만, 힐러리는 공간 단위로서의 지역사회, 말하자면 지리적 영역, 공간 단위로서의 지역사회, 또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단위로서의 지역사회, 또 공동의 유대를 가진 심리문화적 심리문화적 공통의 유대감을 지닌 지역사회, 이렇게 지역사회를 세 개로 나눈 사람은 힐러리가 되겠습니다. 4번은 틀린 거고 저도 교재에 언급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더넴, 지역사회의 유형을 인구의 크기나 경제적 기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로 더넴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길버트와 스펙트가 아니라 힐러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52번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의 기능과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의 기능 보면은, 자, 바로 이 이론의 기초를 만든 것이 길버트와 스펙트가 되겠는데, 상부상조 기능, 상부상조 기능은 복지제도에서, 생산분배 소비 기능은 경제제도에서, 사유화 기능은 주로 가족제도에서, 사회통제 기능은 주로 정치제도에서, 사회통합기능은 주로 종교제도에서 수행한다라고 이론을 전개했던 것이 바로 1번에 4번 길버트와 스펙트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 옳지 않은 거,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 주민 일촌맺기를 실시하여 생계비를 연계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부상조 기능, 복지제도의 기능입니다. 다음에 2번은 좋고, 3번에 보시면 사유화 기능, 각 마을에서는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위반한 청소년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인사 잘하는 만들기 위해서 이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회 규범에 일치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다 뭐 이렇게 설이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규범에 일치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화 기능이 아니라 사회 통제 기능이 됩니다. 이건 틀린 거죠.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 주로 정치제도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뭐 5번은 좋습니다. 여기 오면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제 기능의 정의를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답이 3번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은 정상화의 이념, 탈시설화의 이념, 참여의 이념 또는 네트워크화의 이념 뭐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념이다. 정상화의 이념 1950년대 또는 1960년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북유럽에서 50년대 60년대 사이에 북유럽에서 실시된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과 같은 보호 대상의 인물, 보호 대상의 인간들을 구성원들을 굳이 지역사회와 분리시켜서 보호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집에서 가족들과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게끔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운동이 정상화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또는 1960년대라고도 나옵니다. 해서 좋습니다.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탈시설이라 해서 시설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개방형 시설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체의 시설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소규모화 그리고 다양화 또는 개방화를 추구하자 하는 것이 탈시설이지 말 그대로 시설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2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무시설이란 말이 안 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이걸 누가 맞았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데 주민참여 이념은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되며 지역 유일주의를 지향한다. 지역 유일이란 단어가 요즘 어느 시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오늘날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를 이끌어간다 해도 이것이 지역 유일주의로 그 어떤 지역주의는 폐쇄 체계를 설명하는데 지역복지의 폐쇄체계란 설명될 수가 없고 효율이란 단어는 더욱이나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4번 틀린 거죠.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통합은 어느 것이 덜 이렇게 수직적 유계를 설정하는 데는 사회통합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은 더불어 서로 기울임이 없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호를 필요한 사람들도 누구나 같이 가능한 한 성장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사회통합이기 때문에 우위를 추구하는 이런 경쟁 구도는 사회통합이라는 단어와는 다소 껄끄러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5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가지고 언제나 설명할 적에 하고만은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보통 단어로 본다면 기능주의, 자발적 합의, 기능적 조정이나 역할 분담, 상호 의존성, 전체를 위한 헌신, 안정, 질서 유지, 조화와 균형, 통합 이런 단어로 사회의 구성원이나 사회의 모습을 설명한 데 비해서 갈등주의에서는 강제, 억압과 수탈, 대립, 자기 집단만을 위한 투쟁, 그리고 변화, 경쟁, 이합집산, 분열, 갈등 이런 단어로 설명되는 것은 갈등주의의 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기능주의에서는 부적응에서 찾는 것이고 갈등주의에서는 불평등 구조에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는 항상 불안하다고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건 갈등주의죠.
기억번이 틀리면 디귿번은 무조건 틀리는 거지요.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주도적 가치 판단을, 소수 엘리트에 의한 주도적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아니죠. 기능주의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 합의에서 정한 각자의 역할이나 각자의 가치관을 수행하면서 전체에 헌신한다고 봅니다. 조화, 적응, 안정, 균형을 중시한다. 기능론. 사회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능론. 갈등론에서는 사회의 변화는 폭력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처럼 노동자 계급의 폭력혁명에 의해서 한판에 엎어진다라고 급진주의를 설명한 데 비해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니은, 니을이 되겠어요. 55번에 보시면 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거기 보면 미국,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미국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책론이나 발전사에서 보면 신연방주의를 말하는데 복지국가의 위기 197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80년부터 레이건 대통령이 이끌었던 경제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만이 복지공급의 주체의 역할을 하던 것을 이것을 다원주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지역사회 복지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끌던 예산을 축소합니다. 영국은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자, 이것도 이건 저도 몰랐던 겁니다.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1990년대에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 여기 지역복지계획, 지역사회,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법제화는 우리도 200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본이나 우리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가가 이건 워낙 유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지방자치로 넘어오는 것이지 중앙집권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설사 유해의 역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4번이 워낙 적나라하게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번은 2003년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현실화된 것은 2007년 제1기 4년마다 수립되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6번을 보시면 이론서에서 쓰지 않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는 지역사회 상실 이론, 지역사회 보존 이론, 또 그러면 지역사회 개방 이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교재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실 이론, 과거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이상적인 것으로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로 간주한다. 지역사회 상실 이론, 이제는 지역사회라는 말이 존재할까? 과거와 같은 이런 청울락 공동체란 말을 써야 할까라고 저는 이미 우리가 꿈꾸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잃어버린,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유체계 이론,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 지역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사유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점가시죠. 생태이론, 생태학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생태이론인데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등의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지역사회의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학 이론 또는 생태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거지요. 갈등이론,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개로 사회적 행동을 추구하고자 한다. 갈등이론, 여기 사회적 행동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회 구성 이론입니다. 사회 구성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나 그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유된 주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소유된 주변부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지식들은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개로 해서 사회적 행동을 추구하게 만든다. 자, 이것은 사회 구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방이론,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 연계를 강조한다. 지역사회 개방이론 좋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5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복지 발전과 관련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꾸면서 체계화됐는데 순수 민간재원의 모금이죠. 순수 민간재원의 모금. 좋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생활시설의 확대. 재가복지는 가능한 한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하자는 것이지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사는. 그래서 탈시설화해서 가능한 한 생활시설은 최소화시키고 이용시설을 확대하자는 거지요. 이용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용시설을 확대하자. 틀린 거죠.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바로 기간 운영의 효율성 증대. 좋습니다. 지방분권 지단의 복지발전 추구,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은 지역복지 욕구의 파악. 좋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함정으로 나오는데 재가복지 서비스는 가능한 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넓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호를 받자는 것이고 생활시설은 줄이고 이용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8번에 보시면 인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는 또 나와 있네요.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한번 다루더니 지역사회 복지로 나눴고 또 당연히 보나마나 정책론에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인보관 운동은 1884년 영국 토인비호를 시작점으로 해서 1886년 뉴욕 길링 길드 그리고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인보관은 영국의 토인비홀이다. 일본의 인보관은 간다의 킹스레이관에서 시작되었다. 자, 이건 저도 몰랐고 우회방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우회방문 활동, 우회방문원, 프렌들리 비지터의 활동은 자선조직협회에서 나올 말이죠. 워낙 적나라해서 2번 일본 인보관을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이 분명히 틀린 겁니다. 주요 이념은 그 당시로 봐서는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였다. 그에 비해서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의 진화론과 쾌락주의의 관점에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개인의 클라이언트에 접근하기보다는 사회 개선 개량이라고는 환경의 관점을 두고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5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첨가를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5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사정 유형은 자, 지역복지 실천의 사정의 유형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종합사정도 있고 탐색사정도 있고 문제지향적 사정, 자원사정, 협소적 사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전문기술이나 재정이나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사정은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그 자원, 특히 대표적으로 4가지 자원을 가지고 사정을 하는데 바로 권력사정, 전문적 기술사정, 자금 여부, 맞으면 재정자립도 사정, 그리고 서비스 사정 이 4개를 중심으로 사정을 하는데 지역사회의 자원, 재정, 서비스 유무 등을 사정하는 것은 자원사정이라고 합니다. 자원사정. 두 번째 있는 포괄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사정. 이건 포괄적 사정이란 말이 나와 있죠. 포괄적 사정이란 말도 쓰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방법론에 관련된 것으로 1차 자료의 생성과 함께 맞으면 1차 자료가 뭐예요? 사회복지조사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을 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개입하여 접근하는 만들어가는 자료로서 그 말하자면 관여적 접근 방법, 직접 관여해서 만들어가는 자료를 1차 자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를 찾아내는 자원사정과 이런 그 사정을 포괄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자가 직접 개입해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포괄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포괄이란 말은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 말이고 그다음에 협력적 사정이라고 또는 협조적 사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협력적 사정, 협조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오면 지역사정이 지역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보통
모든 부분의 지역사정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은 바로 협조적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적 사정이라고 한다. 다음에 하위체제 사정도 있습니다. 하위체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포괄적 사정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특정 부분이나 일면을 조사하는 교육만, 아니면 시장만, 아니면 복지 상태만 이렇게 지역사회의 하위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하위체제 사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문제중심 사정. 이건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나 또는 지역사회 하위체제 를 가지고 이게 대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중심 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얼만큼 힘이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역사회의 재정 자립도는 어떠냐,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느냐,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기술로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사정하는 것은 자원사정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없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 인적자원, 그러면 지역사회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 지역사회 재정을 분석하는 방법. 지금 이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갑자기 물적자원인 재정을 분석하는 것이 전면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 앞에 현금 보유고를 이용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1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말하자면 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건데, 말하자면 효과적인 지역사회 조직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자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직의 경쟁성이 우선되어야 된다. 서로 힘을 합치자는 조직과 네트워킹의 경쟁성이면 분열이나 분산이 되는 거죠. 이건 틀린 거고.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력의 목적과 비전을 모두가 지역 주민들이 공유해야 된다. 자원이 풍부하여야 참여가 원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잠깐 자원사정 보면은 권력은, 지역사회의 권력은 얼마큼이나 보유되어 있고,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고, 전문적 기술은 얼마나 갖추어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느냐를 하는 것은 자원사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행동 전략 중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으로 옳은 것은, 자, 지역사회 행동 전략으로는 협력 전략도 있고, 행동 전략으로는 협력 전략도 있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 전략도 있고, 또는 법적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전략도 있고, 직접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사회적 대결 전략도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조직의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정기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중에 협력 전략이 되겠는데, 협력 전략에는 협조 전략이 있고 연합 전략이 있고 아예 영구적인 어떠한 결사체를 만들어 이끌어가는 동맹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 조직의 고유의 정체성대로 유지하되 수시로 서로 회합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연합 전략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전략. 근데 거기는 연합 전략이 없지 않습니까? 연합 전략. 바로 여기에 보면은 조직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정기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이미 공체성은 유지하면서 정기 모임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연락, 융합, 통합,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정기 모임처럼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직을 가져야 동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연합이란 말을 쓰기 어렵다면 연합에서 정기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이런 협력 전략은 조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드물게 나와 있는 문제여서 우리가 14회 문제를 풀 적에 자주 짜증을 냈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협조 전략, 일시적인 모임을 통해서, 다음에 연합 전략,
조직마다의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가끔 정기적인 어떤 위원회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가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에 비해서 동맹 전략은 아주 대규모의 그리고 영구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동맹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연합 전략으로서 조정이란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6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자,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자, 이것도 교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지역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익 집단들의 경쟁 과정을 통해 최종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익 집단들의 경쟁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주요 역할은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걸로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이나 설득이나 조정을 통해서 사회 정책이 또는 지역사회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익집단 정치이론 또는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문제 자체가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론이나 정책론을 통해서 정책 결정 모형, 또 그런가 하면은 의사결정 모형도 배웠지만,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사회복지 관련 사회 정책이 만들어져 가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 이론, 사회양심 이론, 사회통제론, 또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조합주의 이론 등을 쭉 봤습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 설득, 조정을 통해서 사회 정책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어렵게 이렇게 정치적이란 말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원주의 의사결정 모델을 우리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는 여러 갈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연하지요. 지역사회의 유의적 능력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된다. 여러분을 능멸하는 문제군요. 당연히 먼저 자생력,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내부 자생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권력이든 아니면 재정자원이든 아니면 전문적 보유든 전문적 기술이든 또는 서비스 유형이든 간에 유의적 능력보다는 내적 자생력에 중점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답은 괜히 문제 풀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을 보시면 후원 개발사업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후원 개발사업, 그야말로 지역 주민이나 조직 외부에서 조달되는 자원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이런 개발사업의 장점,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후원자의 자아 실현 기회 제공, 지역 주민 참여 유도, 민간 비영리 조직의 자율성 향상, 다 후원 개발 사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대로 보시고. 다음에 66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에서 옹호 기술의 하나인 설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것은 난이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의 기술로서는 옹호 기술이 있고 대변 기술이죠. 또 그러면 연계 기술도 있고 조직화 기술도 있고, 또 그러면 역량 강화 기술도 있고, 또 갈등 조정이나 협상 기술도 있고, 또 조직화 기술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지역 주민 등의 힘없는 사람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주는 옹호자, 어드보커시의 이런 기술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설득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옹호의 핵심 기술로서는 당연히 옹호 어드보커시라는 말을 대변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변을 주로 들지만, 거기에는 대변뿐만 아니라 설득도 있고 청문도 있고 청원도 있고 이의 신청도 해줌으로써 힘없는 주민들을 편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설득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득의 구성 요소는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달자, 그리고 전달자 나와 있죠. 전달자 4번에 나와 있군요. 다음에 전달 대상
그것이 전달 기관이든 아니면 전달 내용이든 간에 좋습니다. 또 그러면 전달 형식, 또 메시지, 이렇게 설득의 구성 요소에는 전달자, 전달 대상, 전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 메시지, 그리고 전달 형식이 있습니다. 의제 형식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주 새로운 문제여서 설득의 구성 요소, 전달자와 전달받을 사람, 다음에 전달 내용인 메시지와 전달 형식, 이렇게 네 가지를 설득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해도 되는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문제지만 기출문제니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참여, 이것은 이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 수준 8단계는 7급 행정학 문제에서도 나오고 여러 행정학, 정형학 이런 데서 많이 다뤄지는 문제인데 우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른스테인은 주민 참여 수준을 비참여 수준과 형식적 참여 수준과 주민 권력 수준으로 나누되, 비참여 수준은 거기 조작, 일방적으로 관에서 조작하거나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은 바로 비참여, 주민 참여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과 치료를 들고 있고, 형식적 참여는 내가 암기하자고 할 때 정상회라고 그랬는데, 바로 정상회, 일방적으로 정보를, 참여를 말하면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또는 휴유를 하는 것은 형식적 참여라고 합니다. 사실은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또는 휴유는 사실은 완전히 가부지위에서 조직에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주민 참여는 밖에서 멀리서 볼 적에 같이 앉아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주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가 있습니다. 협동관계를 보면은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단계는 협동관계라고 합니다. 협동관계.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집행단계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위임이라고 하고, 주민이 처음부터 입안하고 집행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은 주민통제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거기 보면 주민참여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시키는 하지만 최종 판단을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회유라고 합니다. 회유. 형식적 참여의 하나인 회유. 좀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했던 문제여서 많은 분들이 짜증을 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협동관계 같지만 이것은 회유가 되겠습니다. 6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관이라고 한다. 그 어원이 아니라 그 기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된다.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세 기능으로 하고 세부 사업 영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해야 된다.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제공 대상으로 지역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 취업이나 또는 그 직업 알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보육이나 교육이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등등 기타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하나요? 이건 틀린 거죠.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원칙 등에 따라 운영돼야 된다. 좋습니다. 69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저개발 국가에서는 지역복지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지역사회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 농촌생활 환경 개선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소득 증대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아니죠. 농촌 가꾸기로 운동이 시작되어서 도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공간적 범위도 넓어가 농촌부터 시작해서 도시까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운동에서 소득 증대 운동으로 또한 성격도 다변화시킨 것이 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근면자조협동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2015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5.18 현대 기록물로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록물, 또 그런가 하면 새마을운동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물들이 모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은 새 정부 지정 새마을의 날이다. 자, 이것은 저도 뭐 기억을 못했던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이것도 문제가 나오는군요. 4월 22일은 새마을의 날입니다. 새마을의 날. 어제는 뭐 답은 2번입니다. 딱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70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역사회 보장교육 수립에 관한 것은 종래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되고 이제는 새로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새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모든 지방자치 따는 4년마다 수립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교육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5개의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렴하여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최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다. 좋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교육을 심의한다. 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군구,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하여 다 맞는 말이 되겠군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치 법제론처럼 여기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죠. 사회복지 소유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을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를 수행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자, 여기 별표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중앙협의회, 시도에 있는 시도협의회, 그리고 시군구에 있는 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나 겨냥하고 중요표시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관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72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에 사용되어지는 노스만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자, 노스만은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지역사회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그리고 사회행동 모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생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의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설명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주민 전체의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주도권 행사를 전제로 지역 주민들의 기능 수행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 그러면서 동시에 셋째 줄에 보시면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여 넷째 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인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계획 모형. 사회계획 모형 뭐예요?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획 모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불평등 구조 속에 있는 소유된 계층이나 독거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멀어져?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죠. 사회행동 모델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모델이 믹서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3번에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이 아닌 것은,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역시 로스만의 세 개의 분류에다가 두 개의 모형을 더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획 모델은 당연히 로스만의 계획 모델이고, 또 네 번째에 있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당연히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고,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사회행동 모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나 지역사회 조정 모델은 새로이 신설된 거죠. 뭐에 의해서 그 지금 차례대로 나열한 거거든요. 바로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도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의사결정 권한 100%를 후원자가 행사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거의 대부분을 후원자가 행사하는 것은 계획 모델, 전문가 집단이 하는 거니까. 다음에 후원자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5대5 정도로 나누어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제는 어느 정도 역량이 커진, 능력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 대부분을 넘어서 사실상 전체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 주민들이 행사한다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로서의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닌 것은 절시적 권력 강화 모델, 개용 모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연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 모델은 이것은 메일과 갬블의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74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차이로 복지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지역 간 불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낙동강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벌써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 문제는 부정적 측면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에 벌써 5번째 과목을 보기 때문에 눈이 침침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어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됩니다. 75번에 보시면 공동모금의 모금 방법 중 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홍보를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모금 방법으로서는 시기적으로서는 직중모금형과 연중모금형,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연중모금형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할 수 있다라고 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마치 겨울에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원칙은 연중모금이 돼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겨울에 할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금의 그 원천을 어디에다 찾을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개별형,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중심형, 또 그런가 하면 단체가 재단이나 협회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단체형, 그런가 하면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특별사업형이 있는데 여기처럼 시민 걷기 등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홍보를 통해 모금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소위 이벤트를 통한 모금형으로서 특별사업형이라고 합니다. 특별사업형, 지역배분형, 개별형. 자, 여기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지 않았던 문제를 출제를 한 것이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특별사업형도 알았지만은 모금의 방법으로서는 이처럼 개별형, 기업형, 단체형, 그리고 특별사업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2교시 3영역 지역복지 실전, 맞으면 지역복지 실전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을 마감을 졌습니다. 자, 2교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주어지면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